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리는 자료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뭐 GS 같은 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소개해 드리는 자료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례 강의가 저희 들어가기 앞서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사례를 이제 푸실 건데, 제가 답안을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걸 좀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마 GS 시즌이 시작이 안 됐지만, 어쨌든 지금 비시즌 기간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GS도 많이 써보셨을 거고,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 이제 2월, 3월이 이제 되고 GS를 이제 막 주말마다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매주 이제 뭐 이렇게 글쓰기 2시간씩 쓰는 거를 예를 들어서 두 개만 한다고 해도 주말에 그게 2개씩 해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합치면 사실 한나절이 다 날아가고, 그것도 복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좌절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는 또 해당되는 진도를 또 다시 외워야 되고, 이제 암기를 하면서 막 이제 뭔가 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타임이고, 이때 여러분이 본인만의 어떤 글쓰기 방식을 확립을 시켜 놔야 돼요. 이걸 확립시켜 놓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쓰는 글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막 나오는데 문제 형식들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뭐 단문이든 사례형이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답안 글쓰기 방식은 어떻게든 좀 다르게 이제 타겟에서 나올 겁니다. 좀 고민을 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단문이 나왔는데, 나는 지금 준비한 게 뭐 문제 소재, 그리고 논점별로 대목자 구성하고, 그리고 결론까지 쓰는 걸로 내가 형식을 갖춰놨는데, 갑자기 단문을 쓰래. 갑자기 뭐 사안포서 하나도 할 것도 없고, 그냥 판단 기준에 대해 쓰라고 하거나, 뭐 판례를 쓰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다른 형태로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이 딱 다가오면은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형식을 끼워 맞춰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목차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목차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험은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쓰고, 뭐 단문 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딱 하시고, 그런 형태로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지 그런 고민 없이 쓰실 수가 있고, 그 형태를 지금 갖추기 위해서는 왜 내가 이러한 그 답안의 형태로 써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 일단 2차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글쓰기잖아요. 글쓰기고, 이 글쓰기는 어쨌든 법학적 글쓰기입니다. 법학적 글쓰기고, 뭐 이런 논리성을 갖춘 글을 쓴다라는 것도 다 이제 법학적 글쓰기에 포함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다르게 하는 건 지금 잘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법학적인 글쓰기다라고 하는 거는 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슈, 그리고 저희 조문에 해당하는 rules of law, 그리고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요 rules of the law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 사안포섭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그래서 서론을 통해서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는가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그 문제와 이 문제 안에 사실관계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학적 이론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와 법적 이론을 결부시켰을 때 왜 이걸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이제 사안포섭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거는 뭐 GS나 뭐 논문이나 아니면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 법학적 글쓰기라는 거는 어쨌든 주장이에요. 본인의 주장입니다. 답이 명확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건 어쨌든 뻔히 보이는 근거가 있고 기존에 어떤 그렇게 해결해왔던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과 굉장히 비슷하게 사실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판례라는 건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그 판례 혹은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학설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모든 것은 주장이에요. 저희의 주장이고 이 법을 이 사실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도 다 본인의 견해이자 주장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GS에서 이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음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답안지를 작성한다라는 거는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냐면 이 채점자를 설득시키는 답안인 겁니다. 그래서 채점자를 설득시킨다는 거는 나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근거가 되려면은 사실 첫 번째 근거는 이런 법들이 있고 이런 법과 판례들이 있는데 이런 법과 판례랑 그 사실관계를 대비해 봤을 때 이런 요건들이 다 들어맞는다라는 이제 근거를 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안포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사안포섭을 하실 때 이러한 사실관계 여기에 집어넣는데 이게 왜 집어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가 밝혀져야겠죠. 그냥 무작정 이거는 공지가 되어 있고 뭐 이 요건만 가지고 그냥 무작정 이건 공지가 되어 있으니 신규성 위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출원일 전에 이게 선행문헌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공개가 뭐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공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지다. 그리고 공지가 되었고 그리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 봤을 때 선행문헌과 내 지금 그 특허 발명과 비교해 봤을 때 1900년 기재된 거 비교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점을 비교해 봤더니 동일하더라 라는 부분까지 나와 있어야지만 신규성이 그래서 위반이 되는구나 라고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설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식은 하나의 논점을 하나의 단락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하나의 논점만 나오는 그냥 논점이 딱 하나다. 뭐 신규성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라고만 나오면 사실 고민할 게 없겠지만 신규성 위반도 문제되고 진보성 위반도 문제되고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도 문제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건 다 독립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이 독립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냥 각각 하나의 단락으로 다 빼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성 위반 여부를 한번 하나의 단락에서 판단을 하고 진보성 위반 여부 다시 다른 단락에서 판단하고 그다음 뭐 기재불비도 다른 단락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합쳐주기만 하면 돼요. 신규성 인정되고 진보성 인정되고 뭐 기재불비도 없다. 그러니까 뭐 거절 이유 없고 뭐 우효사유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주면 돼요. 그 결론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가지고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논점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가지고 논점을 뽑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그냥 요약 정리해준다. 그게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법으로 하면은 이제 그래서 논점이 곧 목차다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논점이 곧 목차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목차라는 거는 이제 대목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론과 결론과 같은 레벨에 있는 목차를 말해요. 그게 대목차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논점이 예를 들어서 하나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문제의 소재, 그리고 그 해당 논점, 그리고 결론 이렇게 딱 세 가지의 목차만 쓰시면 돼요. 논점이 2개다? 그럼 4개의 목차만 쓰시면 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을 해 주시고 다만 단문 형식이다. 단문 형식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단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사안포섭 할 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사안포섭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문으로 그냥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사안포섭 할 거리가 만약에 그 전체 그 위에 문제, 소문제 말고 위에 문제 사실관계가 있다.
그럼 그걸 최대한 적용해서 사함포섭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차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 소재나 문제 소재 부분이나 결론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물어보는 게 명확하니까 전혀 필요가 없어서 빠지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배점이나 이런 시간을 보고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쓰실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좋아요. 다만 단문에서는, 그 단문 형식 문제에서는 그게 좀 중요도가 조금은 약해진다. 왜냐면 그 형식을 갖출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왜? 문제에서 그 형식을 파괴시키면서 그냥 물어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의에 대해서, 의의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의의 판단 기준만 궁금하다라고 딱 찝어주는 거잖아요. 너의 형식에 상관없이 그냥 그것만 써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문제 소재나 뭐 결론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빼셔도 되는데, 나머지 경우, 그 외에 나머지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 소재랑 결론 부분은 갖고 가시는 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도 정리가 잘 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형식적으로 잘 갖춰진 답안이고 이해도 쉽고, 그리고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근거가 되는 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조문이 일단은 첫 번째고요. 조문이 있으면은, 사실 조문만을 해결할 수 있으면 판례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조문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조문만으로 딱 해결이 가능하다. 그럼 조문만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거에 연관된 판례 그냥 떠오르는 거 쓰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거는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도 썼는데 조문을 고려해 봤는데 조문에서도 딱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가 된 바 없다. 그러면은 이제 판례를 가는 거죠. 판례를 가는데 대법원 판례가 원칙이고요. 여기서 대법원 판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원 합의체 판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이제 좀 나뉘는데, 가장 이제 쓸데없는 건 뭐냐면은, 대법원 판례 쓰면서 그 이전에 특허법원 판례는 어떻게 말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하더라 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게 쓸데가 없냐면, 우리가 그래서 근거로 쓸 거는 뭐예요? 결국 근거로 쓸 거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쓸 거잖아요. 특허법원 판례 썼지만 이 특허법원 판례를 가지고 이걸 근거 삼아서 결론을 내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특허법원의 어떤 판단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사안포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런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랑을 위해서 특허법원 판례는 이렇게, 대법원 판례 어차피 대법원 판례로 갈 거지만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판시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뭐 수긍을 했다, 아니면은 파기환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특허법원 판례는 그 이후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럴 바에는 쓰지 말아라는 거죠. 낭비죠. 우리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분량도 부족한데 근거로 쓰지 않을 거를 뭐하러 씁니까, 그거를. 여러분도 판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 쓸데없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 없잖아요. 그와 관련된 무조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과 어떤 판결 요지만을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특허법원 판례와 대법원 판례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특허법원 판례는 과감하게 무시하셔도 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특허법원 판례만 있는 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제 상고를 안 해서 아예 확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상고를 했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해가지고 확정이 됐다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그런 특허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만 특허법원 판례가 이제 유의미한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 특허법원만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당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특허법원 판례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 특허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강사분도 그렇고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개시켜 드리는 판례 위주로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 기재와 관련해서, 판례가 어쨌든 지금 판례 공부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판례의 판결 요지도 막 5줄, 6줄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막상 써보려고 그러면 버릴 내용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만 있어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줄, 7줄 되는 판례를 우리는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키워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부득이하게 쓰는 겁니다. 키워드는.
판례를 우리가 근거로 삼고 싶으면 판례 판결 요지를 다 쓰는 게 사실 베스트예요. 제일 좋아요. 왜? 거기에 쓸데없는 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판사들이. 어떤 정말 필요한 말만 그들도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한계, 분량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키워드를 활용하여서 이제 키워드만 이제 저희가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키워드에다가 그 중간에 이어주는 접속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쓰기 마련이죠. 근데 그러한 그 분량의 한계, 시간의 한계에 대해서 채점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기재해도 이제 그 판례에 대한 점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중론이고, 뭐, 사후적으로 이제 복기를 해봤을 때. 저는 지금 이 시험만 8년 차입니다. 8년 차. 저 혼자 4년 봤고요. 여러분 가르치면서 3년 했고, 이제 4년 차인데, 그러면서 많은 이제 합격자들, 그리고 뭐 제 주변 동기나 아니면 다 이번 저를 통해서 붙으신 분들 다 복기를 해봐도 판례를 길고 적게 쓰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판례 키워드만 잘 살렸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판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판례에서 필요한 그 요건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요건들. 이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크게 점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의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의취지는 해당 논점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논점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으면 그 논점이 곧 목차니까 그 목차 아래 쓰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의취지를 그냥 하나로 다 떼가지고 그냥 목차 하나로 떼가지고 의취지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은 논점이 하나인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나인 경우에는 위에 의취지 쓰면서 사실 뭐 문제 소재 서론 부분이랑 의취지랑 약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에 대목차로 하나 의취지 던져놓고 그 다음 밑에다 그냥 그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 써도 판례 판단 기준 쓰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조금 지저분해 보일 뿐이지 그거는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논점이 2개 이상 됐을 때는 본인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의취지, 예를 들어 신규성, 진보성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신규성 의취지, 자 1번 문제 소재 쓰고 2번 신규성 의취지 쓰고 3번 그 다음에 신규성에 대한 걸 쓸지 아니면 진보성 의취지를 쓸지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뭐가 더 낫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규성 위반인지 여부 아래다가 그냥 신규성 의취지 쓰는 게 더 낫겠죠. 그게 훨씬 더 깔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취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의취지를 그렇게 막 금과 옥조처럼 해가지고 쓰실 필요도 사실 별로 없어요. 자, 우리 시험은 분량이랑 시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이 의취지 다 쓰기 시작하면 사실 취지도 개인적인 의무긴 한데 취지를 쓸 이유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판례에서 그 취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 아까 잠깐 보셨지만 그 취지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단의 취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들어 분할 출원의 그런 필요성, 분할 출원의 취지 이런 것들 뭐 국내 우선권 주장의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판단 근거로 쓰기 위해서 취지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뭐 신규성 나왔다고 해서 신규성 의취지 쓴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별다른 의미가 없고 취지 쓴다고 점수 뭐 0.5점 더 들어갈 것 같지만 전혀 안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냥 조문이면 조문인 거고 판례면 판례인 거지 거기에 대한 취지는 뭐 판례에서 언급해서 그 취지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굳이 쓸 이유는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취지 빼고 만약에 내가 쓸 내용이 10점짜리 분량인데 5점밖에 안 줬어요. 5점밖에 안 줬는데 내가 판례를 쓰고 사안포서 판례면 4점이 필요해. 그럼 1점 안에 문제 소재 결론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 소재 부분에서 조문 번호 언급하시면서 신규성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신규성 의의 따로 떼가지고 한 두세 줄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량 조절하실 때 가장 처음에 쳐낼 부분은 학설 먼저 처음에 쳐내면 되고요. 학설 검토는 가장 맨 처음 쳐내는 게 학설 검토입니다. 왜냐면 우린 다 어쨌든 판례 바탕으로 판례를 근거로서 사안포섭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외우고 계시는 학설 검토
가장 먼저 쳐내야 됩니다. 분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분량이 충분하다. 막 10점짜리 쓸 게 있는데 막 15점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학설 검토 뭐 이런 거 다 쓰면서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이제 검토까지 해서 이제 검토된 결과대로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거의 90%는 분량이 부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쳐내야 될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설 검토 먼저 쳐내고 어차피 판례대로 이제 우리 해결할 거니까. 그 다음에 쳐내기 좋은 거는 의의예요, 의의. 자, 의의는 보시면은 의의가 곧 요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시는 거 보시면은 의의가 곧 조문이자 요건이자 그리고 어느 때는 효과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규성 위반에 대한 어떤 걸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신규성의 요건을 바탕으로 뭐 공지가 되는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기 다 판례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판단 기준을 쓰면서 이제 사안 포섭을 하고 싶은데 여기 사실 신규성의 그 신규성 29조 1항 그걸 딱 쓰시면은 그게 곧 의의이자 요건이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되기도 하고요. 효과는 한 줄만 더 적으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의의 요건 효과를 다 쓰고 싶다. 한 번에 다 쓰셔도 됩니다. 그냥 신규성의 의의 요건 효과라고 해서 그냥 그 밑에다가 그냥 조문 한 줄만 적어도 충분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날리셔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쓰실 때 가장 안 좋은 답안이 뭐냐면은 무슨 목차, 무슨 문점이 나왔든지 의의 요건 효과부터 쓰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논점이 나오든지 어떤 그 해당 논점에 대한 의의 요건 효과 쓰고 그 다음에 판례 쓰고 또 판례 아는 거 또 쓰고 그 다음에 뭐 사안 쓰고. 자,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쓰느라고 예를 들어서 5점 분량인데 쓸데없는 거 2.5점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2.5점을 이제 만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똑같겠죠. 그러면 2점이 되는 거죠. 2점 아니면 1.5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5점짜리 썼지만 내가 아무리 잘 받아봐야 1.5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분량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쳐내야 될 건 학설 검토 쳐내시고 그 다음에 의의 요건 효과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의의 같은 거는 써야 되는 이유는 뭐다? 그냥 이 해당되는 문제의 그 주소 설정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그 사실관계와 그 문제가 되는 그 시점 그 문제가 되는 지점이 그 조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조문을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아예 생략하면서 조문 번호만으로 퉁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의의 요건 효과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쓰실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사안 포섭을 할 때 뭘 쓸까? 나 사안 포섭하고 결국 문제 해결은 사안 포섭인데 사안 포섭할 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거꾸로 돌아가시면은 거꾸로 쓰는 걸 한번 해보시면은 사안 포섭 위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만 있어도 사안 포섭하는 데는 충분하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학설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적는다라는 거가 이제 중점이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고요. 학설이 필요한 경우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학설은 문제점이 꼭 있어요. 그 학설이 나오게 되는 사실관계가 꼭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 아니면 학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모든 논점에다 학설을 다 쓰면은 그건 이제 모르고 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설을 공부하실 때도 이 학설이 왜 나왔는가, 이 학설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보시고 그 사실관계가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사실관계 왜 들어맞아야 되냐면 그 사실관계, 그 특수한 그 사실관계에서만 판례도 좀 명확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기존에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학설들이 막 있다가 판례가 나와서 학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학설은 이제 말 그대로 특허법을 잘 모르고 암기만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판례만 쓰면은 사실 검토는 그닥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판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까? 우리 대법관님들이 하신 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린 그러면 따라가죠. 그냥 판례 옳습니다. 판례 타당합니다. 그 이유로는 그 판례에서 나왔던 판결 이유를 한 줄 끌고 와서 이렇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낫고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한 7, 8명은
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타당하대. 근거도 없이 그냥 판례의 태도 타당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썼지만 그 아무런 그 근거가 되지도 않는,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이게 왜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되지? 왜 타당한 거에 대한 근거가 되지? 라고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검토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검토 좋아요. 검토 쓰시면 당연히 제가 가끔 이제 판례에 대한 검토 쓰시는데, 정말 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잘 쓰는 건 뭐냐면은 근거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근거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들이밀 수 있는 근거는 조문하면 다른 판례 아니면은 뭐 끼케야 뭐 심사 기준인데 심사 기준 사실 판례가 나오면 심사 기준 전혀 의미가 없고 다 따라가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아마 조문이 될 거예요. 그와 관련된 조문이나 아니면은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교수님의 견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이 들어간 거죠.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옳은 것 같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검토들은 판례가 옳다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로는 판결 이후에 없는 부가적인 보충적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를 들면서 판례가 옳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판례를 들어가지고 틀렸다고 하던가 뭐 어떤 학설이 더 괜찮은데 그 학설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면서 더 틀렸다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논점에 대해서 검토 이렇게 준비하려면은 시간과 노력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논문 보시면서 공부하실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는 그렇게 쓸 바에는 쓰지 말고 사안포섭을 더 하세요. 여기서는. 그리고 최근 트렌드 자체가 다 판례 베이스 사례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시험이랑 같이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출제위원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변호사 시험은 무조건 다 그냥 판례입니다. 학설도 그건 쓰지 말라 그래요. 그냥 아예. 학설도 안 써. 판례, 사안, 결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검토까지 하면서 쓸데없는 분량을 낭비한다? 이거는 굉장히 시간도 낭비고 분량도 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의 근거 쓸 거 아니면 쓰지 마시고요. 그냥 사안포섭을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을 최대한 잘 내주자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판례만 쓰는 거 말고 학설이 있다. 학설에 쓸 만한 어떤 분량이 있고 학설에 쓸 만한 어떤 실익이 있을 때 학설을 썼으면은 당연히 검토를 쓰셔야 됩니다. 학설 판례, 이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점에서는 왜 그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되는가가 나올 거고 학설은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학설이 뭐 여러 가지 뭐 두세 개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판례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검토는 이제 학설도 내가 썼고 판례도 이렇게 썼는데 요걸 잘 보아하니 어느 학설이 낫더라. 어쨌든 판례는 그 세 가지 학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 학설이 낫더라라고 하는 검토를 쓰시면서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내가 사안포섭을 하겠다라고 나아가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설이랑 판례를 학설을 쓰셨으면 검토는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가끔 학설 쓰고 판례 쓴 다음에 검토도 안 쓰고 바로 사안포섭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쓸 거면 아예 학설도 쓰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다시 드리면은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렇게 못할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이쪽은. 그래서 가장 강조드리는 거는 사안포섭이에요. 결국 아까 보신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우리 사실 지금 변리사 아니잖아요. 변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생이잖아요. 저희는 준비생인데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변리사처럼 아니면 뭐 정말 법적 전문가처럼 판단을 해서 정답을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이끌어내봐라 라는 거예요. 그게 곧 사안포섭인 거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지금은 최첨평이 안 나오는데 최첨평이 나오던 시절에 매해 하던 얘기가 이겁니다. 암기는 잘하는데 사안을 읽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가 매해 나와요. 매해. 그러니까 논점만 딱 보면은 나 이거 외웠다. 이 해당 논점 외웠다 하면서 그냥 그 논점에 관련된 외운 내용만 싹 다 쓰고
사안에 가잖아요. 사안에 가면은 갑자기 법정 내용만 이제 조문이랑 판례만 쫙 썼는데 갑자기 사안 이렇게 해놓고 따라서 앞에 아무것도 안 썼는데 따라서 결론 이렇게 쓰시는 답안이 지금도 보면은 한 열에 셋넷은 이렇게 써요. 자, 따라서 앞에 뭐예요? 따라서 앞에 다 법적 근거뿐이에요. 법적 근거뿐이고 사실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서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미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지만은 우리한테 원하는 그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원하는 건지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랑 이유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사안 포섭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 및 판례에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정확하게 이제 적용하는 거 요거를 우리 2차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인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키우면 이제 이 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역인 겁니다. 암기 아무리 해봤자 사안포섭 할 줄도 모르면은 사실 일도 못해요. 뭐 의견서 쓰고 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랑 지금 나의 상황이랑 이제 접붙여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뭐 판례에 아무리 갖다 붙여봤자 설득이 안 되겠죠. 이게 왜 이 사실관계가 맞는지에 대해 설명을 못하면.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 다 갖춰지시고 본인만의 어떤 틀이 딱 생겼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단축시켜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뭐 20점짜리 문제인데 15분 안에 풀어야 돼요.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 닥쳐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 하시고 능숙하셔도 처음에 한두 번 시험 보실 때는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남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뭐 4번을 딱 들어갔을 때 15분 남으면은 뭐 양호하고 20분 남으면은 최고고 막 10분 남은 경우도 있어요. 막 3분까지 다 썼는데 1시간 50분 지났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집니다. 하얘지면서 갑자기 나의 그 수험 생활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요. 쫙 스쳐가면서 막 엄마 얼굴 떠오르고 이제 막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막 떠오르면서 막 갑자기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제 학교 도서관 자리가 막 싹싹 생각나요. 거기 다시 앉아야겠다 막 이러면서 자,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든 써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면 쓰실 수 있습니다. 20점짜리 15분 안에 쓰는 거 가능해요. 대신에 그렇게 쓸 거면 형식을 다 갖춰서 쓸 수는 없겠죠. 막 형식 다 파괴시켜가지고 뭐 문제 소재 뭐 본론 결론 이런 거 없이 그냥 줄글로 막 쓰는 겁니다. 줄글로 그냥 뭐 이거고 판례는 이건데 사안은 이거 이렇게 하다. 이렇다. 그래서 끝. 그냥 줄글로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점짜리 문제를 그냥 반 페이지에다가 그냥 딱 컴팩트하게 쓰고 넘어가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그런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쓰는 답안은 다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제가 답안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 공부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잘 이해한다라는 거고, 저랑 같이 지금 판례 공부하시고 계시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학설은 이해해 주시면은, 사실 학설은 몰라도 쓸 수 있어요, 몰라도. 뭔가 여기 학설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학설은 그냥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어내면 그게 진짜 있는 학설이에요. 왜?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거든요. 교수님의 학설이든 내가 방금 지어내서 쓴 학설이든 다 비슷하다라는 거고, 저도 실제 시험에서 지어 쓴 적도 있어요. 분량은 충분히 남아있는데 쓸 내용은 다 썼어요. 판례도 뭐 이거 쓰면은 사실 나중에 되면 이거 쓰면은 뭐 어느 정도 몇 줄 정도 나오겠다라는 감이 딱 있거든요. 이거 써도 분량이 너무 남아. 그러면 이제 학설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에 학설 뭐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쓰는 거예요. 쓰고 나와서 봤더니 다 비슷하게 그렇게 썼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감이 좀 생기니까 학설은 사실 거의 소설처럼 이해만 하고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셔도 충분히
의미만 통하면 돼요. 학설은 진짜 말 그대로 이러이러한 견해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막 키워드 막 두 문자 따가면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설 중에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진짜 오래된 학설들이 있어요. 지금 아무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발명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예 없거든요. 어떻게든 어떻게 발명이 될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학설들이 있는 거지 발명 아니다? 이런 학설들은 이제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기계적으로 답습돼 가지고 이제 쓰시는 그런 학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구분하셔가지고 배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이제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그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게 제일 낫겠더라 라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학설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시로 하나 드린 게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판례를 읽을 때 이렇게 판시사항 있고 판결 요지 있고 이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참조 조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참조 조문이 해당되는 조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뭐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자 그럼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게 논점 1번이 되는 거고 사실관계 있고 판단 기준에서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 조문이나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 나올 거고요. 사안포섭에서 이제 소결 부분이 사안포섭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관계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대부분은 이게 훨씬 더 길게 이제 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위 적법 여부에 관한 이게 논점 두 번째인 거고요. 여기서도 판단 기준이고 사안포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결로 끝내시면 되겠고 마지막 결론까지 나아간다. 다 이제 판결문도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잠깐 끊었다가 5분 뒤에 다시 할게요.